자, 관엽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관엽식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엽식물. 뭐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있으신 게 관엽식물이실 거예요. 뭐 어머님들이 주로 많이 기르신 애들 있잖아요. 자, 항상 잎이 푸른 것이 특징이에요. 뭐 관엽, 한마디로 잎을 감상할 수 있는 아이들은 관엽이라다 보니까 푸른 아이들이 특징이라는 거. 자, 원산지는 열대, 아열대라 보시면 되고요. 자, 집안에서도 실내에서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음지나 반음지에서도 잘 자란다 보시면 돼요. 자, 실내 장식물로도 이용하고요. 자, 이런 관엽식물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눈다 보시면 돼요. 어떻게 나누냐면, 자, 1번에 보시면 파인애플과, 자, 먹는 파인애플 아닙니다. 자, 아나나스라고도 하고요. 자, 구즈마니아, 틸란디시아, 에크메아라 되어 있는데, 파인애플과 이런 것까지 시험에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혹시나를 대비해서, 그죠?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천남성가라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관엽식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는 게 이런 천남성가 아이들이라 보시면 돼요. 자, 독성이 있는 초본식물이라 했습니다. 디펜바키아, 싱고니움, 스킨답서스, 안스리움. 자, 요런 천남성가 아이들은 독성이 있는 식물로 유명한 애들인데요. 뭐 위기탈출 넘버원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독성식물 1, 2, 3위인가 거기까지 디펜바키아나 요런 스킨답서스 같은 아이들이 나왔어요. 자, 이런 것들은 잎의 잎맥이 너무 이쁘다 보니까 잎의 모양이 너무 이쁘다 보니까 집집마다 얘네들도 하나씩 다 있어요. 하지만 요런 독성식물 아기들이 막 씹어먹거나 강아지가 가서 막 물거나 하면 큰일 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약간 주의를 좀 해주시면 훨씬 낫겠죠.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드로세라리라 해서 자, 용솔란과에 속하는 목본식물이라 했습니다. 행운목 같은 아이들이 바로 이런 드로세라리라고 알아두시면 됐고요.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고사리류 있습니다. 자, 보스턴 고사리. 그리고 아디안텀이라 해서 자, 이런 거 보스턴 고사리 같은 경우는 또 거기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정글의 법칙에서도 막 고사리 같은 거 막 우거져 있는데 가보신 거 막 보셨죠? 그런 애들 쉽게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야자류 나와 있는데요. 자, 야자류는 자, 말 그대로 열대에서 자라겠죠. 뭐 추운 데서 자라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열대에 분포하고요. 자, 실내 조경용으로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요. 뭐 관음죽, 테이블야자 뭐 이런 애들 있고 자, 6번에 보시면 고무나무류가 있습니다. 자, 벤자민 고무나무, 인도 고무나무, 넝쿨 고무나무. 고무나무 뒤에 다 붙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쉽게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씩 훑어보시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야자류에는 어떤 게 있었구나. 뭐 고무나무에는 이런 게 있었구나. 그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난가식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난가식물. 자, 한마디로 난 종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꽃이 아름다운 식물이 난가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품종수가 가장 좀 많은 아이들이에요. 자, 24,000여 종에 속하는데, 뭐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난가식물도 많겠지만, 우리나라에 24,000종이 다 있지는 않죠, 그죠? 자, 그리고 분화, 절화로도 이용하고요. 자, 고동식물 중에서 가장 진화된 식물이에요. 그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서 나왔냐 하면, 뭐 고동식물 중에서 가장 진화된 식물인데 이게 제일 태화된 식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그냥 훑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짚어서 이런 거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그렇게 약간 어설프게 내는 문제는 맞히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열대를 중심으로 온대 고상 기후까지 분포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원산지에 따른 분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동양란이 있는데요. 자, 동양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말 그대로 온대, 아열대 지방에서 자생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동양란은 이름 보시면 어때요? 되게 동양적이에요. 자, 풍란, 석곡, 한란, 출란. 딱 들어보시면 되게 동양적이죠. 그죠? 옥화란, 그죠? 약간 이렇게 컨츄리한 느낌은 있겠지만 외우시기는 훨씬 좋단 말이죠. 그죠? 동양란이니까. 자, 하지만 니은에 보시면 서양란 나옵니다. 자,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자생하는 말 그대로 서양에서 자생하다 보니까 좀 더운 걸 좋아하겠죠. 이름 보세요. 또 틀리잖아요. 그죠? 자, 신비디움, 카틀레아, 덴드로비움, 팔레노시스. 벌써 위에 봤던 뭐 춘남, 보세람 뭐 이런 이름 보다가 갑자기 덴드로비움, 팔레노시스, 온시디움 보니까 좀 럭셔리한 느낌도 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생육 습성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요. 자, 한마디로 얘가 땅에서 자라냐 아니면 뭐 바위나 이런 데서 자라냐 이런 걸 좀 따져서 보는 건데요. 자, 기억해 보시면 지생란이라 해서 땅지자 쓰는 거예요. 땅에서 자라는 난 종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생란 같은 경우는 아열대, 온대지방에 많이 분포하고요. 자, 말 그대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아이들을 지생란이라고요. 자, 이런 지생란의 종류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종류 또 외우기 좀 약간 그런데 뭐 보면 지생란은 역시 동양란에 속하는 애들이죠. 자, 춘란, 푼란, 새우란, 은대난초. 뭐 이 중에서 외우기 쉬운 거 한 3, 4개 정도만 외워주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니은에 보시면 착생란이라 해서 기생란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착생에서 살기 때문에, 기생에서 살기 때문에. 자, 주로 열대나 아열대에 자생하고요. 나무나 바위에 붙어서 고착 생활을 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잎가줄기는 자, 수분을 저장하는 기관이 있어 두껍고 뿌리는 호흡이 발달하여서 자, 공중에 있는 습도를 흡수하여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왜 꽃시장 같은 데 가보시거나 아니면 분합하는 데 가보시면 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막 이렇게 공중에다 난을 달아놓고는 밑에는 뿌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되게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모습이죠. 걔네에다가 분무기를 막 뿌려서 걔네가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나름? 자, 그리고 뭐 이런 종류 애들은 에피덴드롬이나 카툴로레아 이런 거 있다는 거, 콩짜계란, 반다, 온시디움. 좀 외우기 좀 재밌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이거 밑줄 그으시고 한 5개 정도만 외워주셔도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 사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반다나 덴파레. 아, 그리고 체크 포인트 잠깐 보실게요. 자, 체크 포인트 잠깐 보시면 자, 풍란 같은 경우는 지생란, 착생란 모두 해당된다 했습니다. 왜냐? 지금 체크 포인트 왜 했냐 하면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헷갈려요. 나는 이거 지생란 외우고 착생란에 대해서 종류를 다 외우기 너무 어려워. 이게 이름 도대체 몇 가지예요. 그죠? 외우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위에 것만 다 외워버리세요. 그래 놓고는 이제 이게 문제 나왔을 때 이거 2개 다 속하는 아이들이 풍란인데 요거를 놓치신다는 거죠. 아, 풍란 이거 아니었어. 이거는 분명히 착생란이 아니었어. 왜냐하면 착생란에는 주로 이런 럭셔리한 이름들이, 영어 이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풍란은 아니었어 하고 풍란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풍란 같은 경우는 2개 다 지생란과 착생란에 속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수생식물이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물 숫자를 써서 물에서도 살 수 있는 식물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뭐 침수식물, 자, 그리고 정수식물, 그 다음에 뭐 부엽식물, 그리고 부유식물이 있는데 뭐 이 정도만 그냥 읽어보셔도 충분히 아실 거고요. 침수식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물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아이들이에요. 뭐 잎이 수면 위에 뭐 나와 있기도 하긴 하겠지만 아래도 있죠. 나사말, 물수세미, 붕어마루 뭐 이름 좀 외우기 힘들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고요. 이 수생식물이 뭐 갖고 있는 뜻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뭐 침수, 정수, 부엽, 부유 이런 것까지는 안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뜻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자, 식충식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식충식물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들 되게 좋아해요. 제가 뭐 잔인한 건 아니고 이런 식충식물 같은 경우는 약간 매력적이에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자, 축축하고 자, 질소 성분이 부족한 산성 토양에서 벌레를 잡아먹기 잘 알아갖고는 영양 섭취를 하는 애들이에요. 종류에는 뭐 끈끈이 주걱이나 벌레잡이, 통풀, 뭐 파리지옥, 뭐 사라세니아, 드로세라가 있는데 이런 지금 식충식물들이 막 이가 막 이렇게 나와서 갑자기 날아다니는 파리를 확 잡아갖고 먹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주로 이제 이런 향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뿜어서 얘네들을 유인을 하게 돼서 자기 이제 몸속에 들어오게 하면 거기서 또 막 얘네들을 막 치고 해갖고 막 으깨서 먹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미라를 만들어서 영양을 섭취해서 들어간다 하시면 되겠죠. 어떤 우리 학생들 그러더라고요. 식충식물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가 있어서 막 잡아와서 막 씹어먹나요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절대.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반입식물이라고 있는데 반입식물 뭐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겠죠. 자, 반입식물이라는 거는 자, 엽록소의 결염이 감소로 인해서 자, 엽록소 이외에 색소 포함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얘네가 엽록소가 감소가 되면서 무늬가 전부 다 만약에 녹색이 바탕이 되어야 할 이파리 애들이 녹색이 전부 다 나오지가 못하고 약간은 노란색도 띌 수 있고 또는 뭐 약간 다른 붉은색을 띌 수도 있는 이런 아이들을 반입식물이란다 보시면 되겠죠. 자, 반입식물의 대표적인 아이들이 산세베리아.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죠. 왜 있어요? 음이온 차단하기 때문에 뭐 TV 옆이나 뭐 거실에 꼭 하나씩 놓여 있었죠. 산세베리아 같은 애들. 그리고 수명이 엄청 긴 아이들이 산세베리아죠. 이런 애들 대표적인 반입식물이라 보시면 되고요. 뭐 크로톤도 있고 뭐 디펜바키아. 아까 우리 전에 뭐 전수업 때 말했던 그런 애들 디펜바키아 독성 있는 아이들 이런 애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방향식물이라 해서 허브가 있습니다. 방향식물. 허브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죠? 허브 한 번씩은 뭐 드셔보셨을 수도 있어요. 안 드셔봤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죠. 자, 그리고 꽃잎, 줄기 혹은 수감, 뿌리 등을 중유하여서 방향 성분을 얻을 수 있는 식물이고요. 자, 정류로 채취하거나 가루로 만들어 목향이나 태우는 향의 재료로 사용하고요. 로즈마리, 민트, 바질, 타임, 세이지, 레몬밤, 라벤더. 뭐 이런 애들 있지만 라벤더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하죠. 왜냐? 이 라벤더는 뭐 여러 가지 아주 뭐 농장이나 옷장에 넣어도 되고요. 비누로도 우리가 쓰고요. 뭐 바디폼으로도 쓰고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아이들이 이 라벤더 제일 유명한 아이들이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방향식물 허브에 속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들이 나오는 거 잠깐 확인해 주시고요. 자, 3번 보시면 이건 좀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이제까지 좀 약간 어려운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쉬운 재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용 형태별 분류. 자, 1번 보시면 절화용이 있습니다. 잘린 꽃들이죠. 자, 꽃의 형태가 아름답고 꽃색이 화려한 거. 자, 절화 수명이 길어야 수성이 용이하죠. 왜냐?
서울에서만 막 서울의 꽃시장들이 전부 다 모여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뭐 서울에서만 꽃을 막 재배할 수는 없잖아요. 주로 뭐 경북 봉화나 뭐 안동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 전부 다 물건들이, 이런 절화들이 재배가 되어서 우리가 수확이 되고 일로 서울 쪽으로 와서 또 이제 뭐 경매를 한다거나 해서 팔리는데, 자, 그렇게 하려면 얘네가 수명이 짧으면 안 돼요. 그죠? 자, 절화 수명이 길어야 그래서 수송이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상품 가치도 더 있고요. 자, 1번에 보시면 꽃 모양에 따른 분류인데요. 우리가 꽃을 하시다 보면 이런 종류의 애들을 어떻게 나누는지, 이런 꽃들을 어떻게 나누는 분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꽃 모양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선의꽃이라 해서 라인 플라워라고도 우리가 불러요. 라인 플라워. 말 그대로 라인이 이렇게 서 있는 아이들을 선의꽃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한 줄기에 많은 꽃들이 붙어 있는 선상의 꽃이고요. 디자인의 골격이 되는 꽃이라 해서 주로 디자인의 외곽을 형성할 때 쓰는 애들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아이들, 이렇게 길게 지금 뻗어나가는 아이들은 글라디올러스나 스톱, 리아트리스, 용당, 금호초.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이렇게 수직인데다가 꽃들이 이렇게 달려있거나 이 줄기가 곱게 뻗은 아이들. 그래서 얘네들을, 이 꽃들을 가지고 이렇게 외곽을 형성해서 어떤 디자인을 만들거나 할 때 외곽을 형성하는 아이들이 라인 플라워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라인 플라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 3가지 정도라도 적어도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아, 이거 이름 외우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 이름을 적어서 꽃시장에 한번 구경도 하실 겸 가보시면, 아, 얘가 금호초였구나. 아, 보니까 진짜 한 줄기에 얘들이 꽃들이 이렇게 달려있네 하시면서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좀 더 이해도 쉬워지실 거고요. 자,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형태의 꽃이 있습니다. 자, 형태의 꽃은 말 그대로 폼플라워라 하고요. 자, 크고, 자, 그리고 개성적 특징이 있는 확실한 아이들을 바로 형태의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밑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바라기 어때요? 해바라기 하나만 딱, 이렇게 화병에 딱 꽂아놔도 뭐 다른 아이들 필요 없죠. 아주 주인공이죠. 그죠? 이런 아이들 주로 형태의 꽃이라 부르면 되고요. 뭐, 안스리움, 극락조화, 그리고 뭐 카틀레아, 백화, 카라 같은 경우도 저 자기네들 혼자만 있어도 충분히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폼플라워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덩어리꽃이라 해서 메스 플라워가 있습니다. 덩어리꽃. 자, 이런 덩어리꽃의 뭐 특징이 하나 있다면 많은 꽃잎들이 이렇게 겹겹이 모여서 이게 만들어진 꽃이 주로 있는데, 그런 아이들 중에 특징이 하나 있다면 뭐 장미나 카네이션, 우리가 주로 자주 볼 수 있는 아이들이죠. 꽃잎 하나하나 떼서 쓸 수 있죠. 뭐 그리고 카네이션 같은 경우도 꽃잎을 하나하나 다 뗄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메스 플라워라 해서 크기는 좀 약간 중간 사이즈 정도라 보시는 이런 아이들을 메스 플라워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반대로.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자잘한 꽃이라 해서 필러 플라워가 있습니다. 자, 한 대의 줄기로부터 많은 줄기가 나오는 아이들인데 말 그대로 자잘한 아이들이에요. 자잘자잘해서 조그마한 아이들을 전부 다 필러 플라워라 부른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꽃들 있죠. 주로 뭐 이런 안개꽃 같은 아이들, 아게라덤, 마타리 같은 애들이 있는데, 자, 안개꽃 어때요? 한 줄기에 이렇게 팝콘 같은 작은 팝콘들이 막 붙어있는 애들이 안개꽃이죠. 우리나라 남자들의 70%가 자, 부인 뭐 생일이나 뭐 여자친구 생일 때 주는 애들이 바로 안개꽃의 빨간 장미라고 해요. 뭐 시대 좀 지난 얘기인데 아직도 그러신 분들 좀 많더라고요. 자, 이런 애들은 필러 플라워라는 거. 주로 이제 뭐 주인공이 역할 애들 사이를 약간 메꿔주는 역할 하는 애들이라 보시면 돼요. 자, 뼈가 있다면 얘는 살이라 보시면 되겠죠. 좀 쉽게 말하자면.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라임, 메스, 필러, 폼까지 공부를 했다면, 자, 1번에 보시면 꼭 가치에 따른 분류라 했습니다. 자, 꽃을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우리가 라임 플라워, 메스 플라워, 필러 플라워, 폼 플라워로 나눴다고 하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대가치의 꽃, 중가치의 꽃, 소가치의 꽃이라고 또 나눌 수도 있어요. 자, 대가치의 꽃. 아까 전에 우리가 폼플라워와 좀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주장성이 높은 지배형 꽃이라 했습니다. 기품이 있는 형태라 보시면 돼요. 뭐 아까 전에 우리 폼플라워 나왔던 자, 극락조화나 백합, 킹프로테아 같은 아이들 전부 다 이런 대가치의 꽃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니은에 보시면 중가치의 꽃이 있어요. 자, 중가치. 자, 대가치 꽃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덩어리진 아이들이죠. 뭐 아이리스, 수소나 코스모스, 장미, 달리아, 이것도 뭐 종류 다 외우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가치가 어떤 건지 아까 폼 외우셨다면, 폼플라워 외우셨다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중가치, 이런 소가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대중소, 뭐 쉽게 이해 가시잖아요. 그죠? 자, 꽃의 얼굴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절지용이라고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절단된 나뭇가지, 한번 잘린 나뭇가지를 우리가 절지라고 부른다 보시면 돼요. 자, 식물의 가지나 열매를 이용하여 디자인의 골격을 만들거나 선을 표현하는 주된 소재라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많이 쓰는 나무죠. 자, 조팝나무. 지금 한참 많이 나오고 있죠. 자, 3, 4월달, 2, 3, 4월달에 주로 많이 시장에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자, 화살나무, 사철나무, 또한 뭐 산수유나 곱슬버들 이런 아이들도 전부 다 뭐 많이 나오는 애들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화훼 장식에 많이 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좀 뭐 이름을 좀 외워두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절염용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잘린 잎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쁜 애들. 자, 잎의 크기, 색상, 질감, 패턴 등이 대비를 이루고요. 이런 잎들은 작품의 깊이감과 안정감을 표현할 때 쓰신다 보시면 돼요. 뭐 종류 몇 가지만 좀 알아두셔도 돼요. 뭐 루모라 고사리, 뭐 아이비, 염란, 주로 이파리 소재 아이들을 절엽용이라 한다는 거. 절엽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이 절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작품의 깊이감과 안정감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한다 보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분식물용이 있는데요. 자, 식물이 배치되어 있는 실내 외 환경에 따라 분식물의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과 지속적 관리를 요구한다는데, 관화식물, 관엽식물, 관실식물, 허브류, 식충식물, 다육식물. 이거 우리 아까 전에 다 했던 거예요. 그죠?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훑고 지나가시고요. 본인들이 직접.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가공소재용이 있습니다. 자, 가공소재. 자, 쉽게 말해서 건조소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건조소재는 연중 내내 사용이 용이하됐습니다. 꽃들이 사계절이 있듯이, 그죠? 계절 꽃들이 있듯이, 그죠? 하지만 이런 가공 소재 같은 경우는 건조시켜서 우리가 사계절 내내 얘네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DP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건조 소재에는 뭐 꽃, 이상류, 잎, 열매, 허브, 나무까지 향신료 등이 있는데요. 자, 이런 거는 본인들이 직접 그냥 한 번씩만 읽어봐 주시고요. 뭐 크게 막 중요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읽어두면 좋은 내용들이니까 한번 자기들이 직접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체크 포인트 보시면 자연 건조시키는 아이들, 한마디로 그냥 쉽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건조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죠. 스타티스나 천일홍, 청미래 동굴 이런 아이들 있다 보시면 되고요. 가공 건조하는 애들, 약품을 타서 뭐 하거나 하는 애들은 자, 삼지당나무, 뭐 동나무, 탱자나무 같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살짝쿵 이제 어려워지는데, 자, 생태학적 분류라 해서 자, 1번에 보시면 강도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1번 양생식물입니다. 자, 양생식물 딱 듣기에도 얘가 되게 어두운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죠? 빛을 좋아하는 아이들 전부 다 양생식물이라 한다 보시면 돼요. 자, 빛을 좋아해서 양지에서 잘 자라는 애들이에요. 빛을 잘 받아야지 잘 자라는 아이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강포화점이 좀 높다는 거. 자, 이런 아이들 종류, 양생식물의 종류는 자, 국화, 데이지, 백일홍, 자, 코스모스, 루드베키아,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빛 싫어하는 거 보셨어요? 해바라기 어때요? 빛이 막 이쪽에서 비치면 얼굴 막 비쳐서 해와 같이 막 마주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해바라기예요. 쉽게 이해가시겠죠? 이러면 외우시기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해 좋아하는 아이들, 양생식물은 해바라기가 있었다는 거.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자, 양생식물을 음지에 두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와 반대로 음생식물을 빛에 두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이런 식으로 약간 미스가 돼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생식물을 음지에 두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요것만 딱 알아두셔도 반대로 문제를 막 섞어서 내더라도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양생식물을 음지에 두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줄기 마디마디 사이가 길어지고요. 단위 면적당 엽수가 감소한댔습니다. 자, 잎의 크기가 갑자기 이만해집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께가 얇아져요. 잎은 커지고 두께가 얄팍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낙엽 현상이 돼서 아랫잎, 밑에 이렇게 식물이 있다면 이 아랫잎부터 막 떨어진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특징을 꼭 이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셔도 얘네가 음생식물을 뭐 양생에 두었을 때 이렇게 문제를 미스된데도 절대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드리고요. 꼭 한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또 나오죠. 자, 2번에 보시면 음생식물이라서 빛을 좋아하지 않아서 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고요. 광포화점이 낮다 있습니다. 그죠? 저 종류 몇 가지만 좀 알아두셔도 되겠죠. 음생식물 지금 보시면 어때요? 스킨답서스.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애들이죠. 자, 스킨답서스가 앞전에 배웠는데 어떤 아이들이었어요? 관엽식물이랬죠. 관엽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었어요? 자, 이랬잖아요. 자, 뭐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아이들이 바로 이런 스킨답서스, 이런 관엽이라 보셨죠? 그러면 얘네들은 당연히 음생식물이겠죠. 빛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도 실내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아이들, 대표적인 애들, 이렇게 관엽 같은 아이들, 뭐 필로덴드론이나 뭐 그리고 스킨답서스나
그리고 스파트필름 같은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3번에 보시면 반음생식물입니다. 말 그대로 빛도 좀 좋아하지만 뭐 어두운 곳에도 그런 대로 잘 자라는 애들이에요. 양생식물과 음생식물의 중간 정도 강조권이고요.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랬습니다. 뭐 이런 종류, 팔손이 같은 거. 자, 저런 애들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양생식물을 음지에 두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자, 이것도 또 알아주셔야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음생식물은 뭐 양생에 두었을 때, 양생식물은 음생에 두었을 때 이런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잎의 엽록소가 파괴되고 갈색 반점이 막 일어나요. 빛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갑자기 어두운 곳에 딱 뒀어요. 그러면 갑자기 막 점이 나기 시작하면서 병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잎의 크기가 작아져요. 아까는 어땠죠? 잎의 크기가 더 커진다 했죠. 그리고 두께는 점점 얄팍해진다 했어요. 그죠? 반대가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잎의 크기가 작아지고 두꺼워진다 보시면 되고요. 단위 면적당 엽수가 증가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잎이 황록화되거나 황갈색의 낙엽화. 자, 이 양생식물을 음지에 두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외우기 힘드시다면 앞전에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을 그대로 그거 세 가지만 좀 외워주시면 얘네하고 문제를 같이 믹스가 돼서 나오더라도 쉽게 분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1번에 보시면 광죽에 따른 분류라 해서요. 자, 이 세 가지 정도의 분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1번에 보시면 단일성 식물이라 해서요. 자, 낮의 길이가 짧아야지 개화하는 식물이에요. 자, 이거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단일성 식물 같은 경우는, 자, 대표적인 아이 하나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국화. 자, 국화 같은 경우는 단일성 식물 중에서도 대표적인 아이들이라 보시면 돼요. 해가 12시간 이하로 짧아야지 개화하는 식물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장일성 식물이라 해서, 자, 낮의 길이가 12시간 이상 길어야지 개화하는 식물이에요. 이런 아이들도 역시나 좀 이름 몇 가지 정도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아이리스 같은 아이들. 자, 이런 꽁의 이름 좀 특이하잖아요. 좀 외우시기 좀 좋지 않으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자, 이 꽁의 이름 같은 거 외우기 힘드시면 뭐 꽁은 뭐 낮이 길어야지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이라 이렇게 좀 외우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가렛 같은 아이들 좀 외워두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일성 식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일인지 장일인지 한마디로 낮의 길이가 12시간이든지 아니 12시간 이하여든지 상관없이 성격이 아주 좋은 아이들이죠. 쉽게 말해서. 자, 일정과는 관계없이 개화하는 식물이라 보시면 돼요. 자, 꽃고추, 장미, 군자란, 제라늄, 뭐 시클라멘 이 중에서도 뭐 본인들이 외우기 쉬운 아이들 이렇게 동그라미 치거나 해서 아, 얘는 중일성 식물 중에서도 대표적인 아이들이다 하고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외우는 게 좀 많아서 그렇지만 이렇게 잘 읽어보시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꽃들을 약간 접목시켜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반복학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체크 포인트 있다면 자, 국화와 같은 단일성 식물을 자, 미리 개화하고자 할 때 자, 낮의 길이가 12시간 이하로 짧아야지 개화할 수 있는데 여름에 어때요? 낮의 길이가 엄청 길죠. 그죠? 자, 그럴 때는 국화는 개화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빛을 인위적으로 가려주어서, 자, 쉽게 말해서 빛을 차강 처리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빛을 요렇게 그냥 아예 덮어서, 그래서 차강 처리를 해서 꽃을 빨리 개화시키거나 하는 방법을 우리가 쓰기도 해요. 그래서 차강 처리의 대표적인 아이들이 바로 국화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좀 약간 알고 지나가면 좋아요. 이거는 나중에 뭐 우리가 기능사 공부를 지금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기사 공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예 기능사도 딸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중복이 된다 보시면 돼요. 자, CAM 식물이라 해서 한동안 되게 유행했었어요. 자, 우리나라 갑자기 막 그 식물을 이용해서 그린 인테리어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덥고 건조한 낮에는 기공을 폐사하여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고요. 기온이 내려가는 밤에는 기공을 열어서 자, CO2를 흡수해서 실내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되게 좋은 식물이라 보시면 되겠죠. 뭐 사람에게, 인간에게 되게 좋은 식물이라 보시면 돼요. 자, 종류에는 뭐 선인장, 칼랑코에, 뭐 호야, 카틀레아, 반다, 구즈마니아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본인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화해식물의 형태와 용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영양기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영양기관 같은 경우는 생장을 위한 기관, 자, 잎, 줄기, 뿌리를 위해서 있고요. 자, 생식기관 같은 경우는 번식을 위해서, 한마디로 종자 번식을 위해서 꽃, 열매, 종자 얘네 세 가지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우리가 기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관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잎, 줄기, 뿌리나 꽃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처음 알아보셔야 할 게 바로 잎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자, 우리가 식물의 호흡이 있는데요. 뭐 사람만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식물도 역시나 숨을 같이 쉰다 보시면 돼요. 자, 식물은
어디를 통해서 숨을 쉬냐면 주로 입을 통해서. 자, 입을 딱 보시면 자, 주로 이렇게 생긴 잎들이 있어요. 이런 잎들이 이렇게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다면 이 뒤에 기공을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식물의 증산작용이 있는데요. 자, 식물은 수분이 식물체 표면에서 수증기가 돼요. 배출되는 현상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우선 입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입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기능이 있죠. 우리가 입의 기능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광합성 작용을 통해 식물에 필요한 양분을 만들고 호흡, 증산작용으로 수분 조절과 체온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람이 피부 이 겉표면으로 숨을 쉬고 이 겉표면에서도 역시나 뭐 수분이나 이런 조절, 체온 조절을 한다 보시면 꽃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라 보시면 돼요. 꽃의 기관 중에서도 이 입의 기능이 주로 광합성 작용을 하고 수분 조절, 체온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잎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잎의 기본 구조 같은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만 좀 하신다면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잎에 대한 문제는 크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고요. 자, 아주 예쁜 그림이 나왔죠. 자, 잎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위에서 이 끝까지가 자, 보시면 여기서 이 끝까지가 잎몸이라 보시면 됩니다. 잎몸. 자, 잎몸을 다른 말로는 엽신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자, 잎몸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잎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보시면 자, 갑자기 손가락이 드러나는 것 같지,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줄기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얘네들을 주로 주맥이라고 하고요. 자, 얘네들을 측맥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맥을 주맥이라 보신다 보면 이 옆에 있는 아이들은 측맥이라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그림에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잎몸이라 해놓고는 잎맥, 뭐 이렇게 밑선, 그리고 밑자루, 입자루, 그리고 이 밑에는 턱선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잎몸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잎맥, 주맥, 측맥으로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선, 입자루, 그리고 이렇게 턱입이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잎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면 이 잎몸 같은 경우는 주로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모양이 이렇게 평평하게 나왔는 디자인이라고 평평하게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자, 잎몸에 대해 잠깐 설명을 다시 한번 본다면 자, 빛을 받아 생산 활동을 하는 곳, 자, 엽록체가 있어 녹색이며 잎맥이 퍼져 있다 했습니다. 잎의 구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보시면 잎자루라고 되어 있는데요. 잎자루를 다른 이름으로는 엽병이라고 부릅니다. 자, 잎맥을 받쳐주며 위치나 방향을 조절하는 꽃줄기와 잎몸이 연결되는 부분이라 했어요. 자, 잎자루라고 하면 방금 전에 보셨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 부분.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자, 밑선이라고도 하고 입자루라고도 하는데 이 입자루가 하는 주된 기능이 하나 있다면 얘네들은 이 잎몸이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몸을 이렇게 뒤틀려서 만들어준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입자루도 은근히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에요. 입자루가 없으면 이 잎몸과 이 밑에를 연결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애들이 바로 입자루라고 해서 자, 턱 밑이라 해서 자, 이 밑에 있는 이 턱 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자, 덧감이 붙어 있는 턱립은 자, 저마다 맡은 일을 분담하면서 이 밑에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뭐, 아,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잎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는 이 잎몸이나 이 주맥, 이런 측맥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잎의 기능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잎의 기능.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잎의 기능, 광합성 작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는 자, 체온 조절이나 수분 조절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만 확실히 알아두셔도 얘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뭐 턱밑 이런 것까지는 뭐 기능사 시험에서는 뭐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잠깐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잎 차례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자, 줄기면에 부착하는 잎의 배열 방식이라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잎이 달리는 이런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 바로 잎 차례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줄기면에 부착하는 잎의 배열 방식이라 해서 자, 첫 번째는 대생이라 해서 자, 줄기 마디에 잎이 2장씩 마주붙는 엽서라 했습니다. 자, 주로 카네이션이나 소철, 자, 회양목. 자, 소철이라 하니까 제가 마침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요. 자, 보시면 얘가 바로 소철이라는 아이들이에요. 아주 끝이 뾰족뾰족하게 해서 되게 따가운 아이들이죠. 얘네들이 바로 소철이라는 아이들인데 지금 이 소철은 잎 차례 중에서도 대생에 속한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줄기, 주맥, 이 줄기 마디에 잎이 2장씩 나란히 붙어져 있죠. 자, 이런 애들을 바로 대생, 마주나기라고 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호생이라 해서 어긋나기입니다.
잎이 서로 어긋나게. 자, 호생이라고 하면 지금 얘네들이 되겠죠? 자, 잎 하나 마디마다 하나씩 붙는 엽서라해서 주로 이런 아이들. 자, 호생 같은 경우는 어긋나기라 해서 이런 장미 같은 아이들이라 보시면 돼요. 자, 장미 보시면 어때요? 요렇게 잎이 하나 달렸으면 어긋나게 반대편에서 달리고 요렇게 어긋나게 서로 달리는 아이들을 이런 호생이라 부른다는 거. 이 호생 잎 차례에 있어서는 호생이라는 아이들은 주로 국화나 장미, 느릅나무, 느티나무 이런 아이들 종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애들의 이런 꽃들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잎의 기능, 꽃의 기능,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줄기의 기능, 뿌리의 기능 이런 것들만 충분히 알아두셔도 돼요. 하지만 이런 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윤생이라 해서 돌려나기가 있습니다. 윤생. 자, 한 개의 마디에 3개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잎이 돌아가면서 붙는 자, 엽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주로 유칼립투스나 자, 드로세라 그리고 하늘말날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종류 좀 그냥 한번 듣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뭐 이거 다 외우고 막 이거 어려워요 하시지 말고 시간 나실 때 많이 외우시고요. 우리가 필기를 단시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얘네의 기능만 충분히 알아두셔도 된다는 점 꼭 그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속생이라 해서 모요나기가 있습니다. 속생. 자, 속생 여기 사진 보이시죠? 자, 속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나무나 잣나무. 자, 어때요? 한 줄기에 막 뾰족뾰족하게 많이 나 있는 아이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 때는 이런 속생 주로 모여나기 이런 아이들의 식물을 이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나무, 잣나무, 은행나무 같은 식물들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5번에 보시면 근생엽이라 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지는 않는데 자, 뿌리 바로 윗부분 지상부에서 잎들이 모여 나오는 형태라 했습니다. 주로 앵초나 또는 민들레과 아이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 있는 그림들을 좀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요거 꼭 한번 그림 눈으로 익혀주시고요. 자, 잎의 종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설명만 좀 잘 들으신다면. 자, 단엽이라고 하면 한 개의 잎자루에 한 장에 엽신이 붙은 형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줄기에 잎이 하나 정도 붙어있는 걸 바로 단엽이라 한다 보시면 되고요. 복엽, 말 그대로 한 개의 잎자루에 2개 이상의 엽신이 붙은 형태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상복엽이라 해서 자, 옆축 양쪽에 소엽이 우편이 있는 걸 했습니다. 자, 우상복엽. 자, 우상복엽 같은 경우는 주로 깃털 모양의 작은 꽃, 이파리 애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장상복엽 같은 경우는 자, 잎자루의 선단에 여러 개의 소엽이 붙어 있는 거라 했는데 자, 얘네에 대해서 우상복엽, 장상복엽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우상복엽이 근데 너무 어려워요. 자, 장상복엽이 어려워요 하는데 자, 볼까요? 잠깐. 자, 우상복엽부터 먼저 보신다면 자, 우상복엽은 요런 이렇게 그림이 좀 약간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요렇게 깃털 모양으로 잎의 끝쪽이 뾰족뾰족하게 나 있는 아이들을 우상복엽이라고요. 자, 장상복엽 같은 경우는 요렇게 약간의 손바닥 모양으로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 장상복엽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상복엽은 깃털 모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장상복엽은 자, 손바닥 모양으로 해서 여러 개의 방사선 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숙지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맥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이렇게 이파리가 있다면 자, 잎이 있다면 이렇게 주맥이 있고 뭐 이렇게 견맥, 측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혈관 같은 거죠. 혈관 같은 우리 맥 잡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와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맥의 종류 중에서도 1번에 보시면 측맥이 있습니다. 주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주맥에서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자, 다른 걸로 좀 칠해볼게요. 자, 이렇게 주맥에서 이렇게 해서 갈라져 나오는 아이들을 바로 잎맥이라 한다는 거죠. 측맥이죠, 측맥. 쉽게 말해서 이 주맥에서 갈라져서 나오는 아이들을 전부 다 측맥이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평행맥이라 했습니다. 평행맥. 말 그대로 나란히 맥이라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제가 염난이라는 요 식물을 보여드렸어요. 자, 이 염난 같은 경우를 주로 이렇게 평행맥이라고 하죠. 나란히 맥이라고도 한다는 거. 자, 입자루로부터 잇몸의 끝까지 나란히 있는 잇맥이라고요. 주로 뭐 옥자마나 비비추, 뭐 산세베리아. 산세베리아는 뭐 집집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죠. 뭐 음이온 방출한다 해서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한참 우리가 얘네에 대해서 많이 식물의 음이온 식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아이들인데, 자, 음이온 식물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아이가 산세베리아였죠. 갑자기 얘기가 좀 딴 데로 빠지는데, 이런 거 식물 그 TV 옆이나 이런 데 기르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상맥. 자, 우상맥이라 해서, 자, 주맥을 중심으로 좌우에 가느다란 맥이 뻗어, 자, 새긴 모양이라 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우상복엽이라 했습니다. 우상복엽과 같은 아이들이라 좀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우상맥. 자, 그 다음에 장상맥이라 했어요. 자, 입자루 끝에서 여러 개의 주맥이 뻗어나와서 손바닥 모양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랬어요. 자, 우상맥과 장상맥은 전에 봤던 우상복엽과 장상복엽과 모양이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망상맥이라 해서 그물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입이 있다면, 자, 입이 있다면, 자, 요렇게 생긴 입이 있다면, 자, 요렇게 측맥이 나와 있고요. 요 사이에 애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 그물 모양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물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꽃을 사시게 되면 잎들은 거의 제거가 되죠. 왜냐? 정리를 하고 다듬어서 우리가 장식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 전에 잎을 좀 다듬어서 버리시거나 이렇게 정리하시기 전에 이제는 이런 식물들을 봤을 때 뭐 훑어서 버리기 전에 이렇게 떼서 아, 얘가 뭐 주맥이 이렇게 주맥이 있구나, 뭐 나란히 맥이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시면 아, 이래서 이게 우상맥이구나, 아, 이래서 이게 장상맥이구나 하시는 걸 조금 더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줄기라고 해서 자, 식물의 뼈대가 되는 기관이라 했습니다. 줄기. 자, 줄기 뭐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자, 그죠? 자, 식물의 뼈대가 되는 영양기관의 하나로 식물체를 지탱하고요. 자, 뿌리에서 흡수한 자, 수분과 영양분을 수송하는 통로 및 저장기관이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면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다리가 있고요. 이렇게 몸이 있죠. 얘네는 똑같아 보시면 돼요. 장미에 머리가 있고요. 몸이 있고요. 얘가 잘리기 전에는 뿌리도 있었겠죠. 그죠? 자, 나무에 뿌리도 있었겠죠. 장미에. 자,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일은 자, 수분과 영양분을 수송하는 통로기관이라 보시면 돼요. 왜? 밑에서 빨아들인 영양분과 그 영양과 수분을 위에 꽃까지 또는 이 잎까지 이렇게 수송하기 위해서 하는 통로기관이라 이해를 하신다면 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네만 이렇게 알고 지나가도 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얘네가 하는 기능. 자, 줄기가 하는 기능, 쉽게 말해서 이 기능만 정확하게 요점을 정리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줄기의 구조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지만 알고는 지나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좀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줄기의 구조 1번에 보시면 표피가 있습니다. 자, 표피가 있는데 자, 줄기 겉을 싸서 보호하는 걸 표피라 하죠. 쉽게 말해서 겉에 부분 이런 데를 자, 주로 표피라고요. 얘를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서 봤을 때 이 겉에 테두리 쪽을 표피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피층이라 해서 표피 안쪽 여러 겹의 세포층인데 제가 차마 잘라서 보여드리지는 못하겠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좀 알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관다발.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막 맨날 간다발 중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그때쯤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자, 최간이라 해서 뭐 간다발 바깥쪽, 자,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의 이동 통로, 그리고 물관 형성층,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씩 그냥 읽고 좀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사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얘를 지금 줄기를 자른 단면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속이 있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 이 표피가 있습니다. 자, 겉에 테두리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피층과 그리고 물관, 형성층, 최간 얘네들 전부 다 합쳐서 관다발이라 한다는 거. 그림을 좀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줄기의 기능. 자, 별표 쳐져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는 잎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줄기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아까 잎의 기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시험 문제는 주로 얘네들의 잎의, 줄기의, 뿌리의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요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줄기의 기능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을 꼭 숙지를 좀 해주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줄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역시나 운반 기능이 있다 했죠?
자, 뭘 운반합니까? 자, 수분과 영양분을 운반해서 이렇게 하는 수송 통로라 보시면 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작용을 했어요. 자, 식물은 자, 줄기가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안 그래요? 자, 보시면 얘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꽃들의 장미의 머리가 전부 다 이렇진 않죠. 머리가 이만할 수도 있고 머리가 심지어 이만할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을 지탱하려면 이런 줄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호흡작용을 한다 했어요. 자, 잎만, 자, 꽃잎만 호흡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줄기도 호흡작용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줄기에 피목이 있어 공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한다 했고요. 자, 저장작용을 한다 했습니다. 자, 감자, 연, 양파 등과 같아 줄기가 변형되어 영양분을 저장한다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줄기의 기능은 운반작용, 자, 지지작용 또는 호흡작용, 저장작용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것만 우선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셔야 되겠고요. 자, 줄기의 종류가 있어요. 뭐 사람의 모양이 사람이 생긴 모양이 각각 다르듯이 줄기 역시 똑같아요. 자, 고준 줄기, 기는 줄기, 뭐 땅속 줄기, 감는 줄기 뭐 이것도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뿌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뿌리. 아주 중요하죠. 사람은 또 뭐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데, 자, 보시면, 자, 식물체의 땅 아랫부분에 있는 영양기관의 하나로, 자, 땅 속에서 식물체를 지탱하고요. 자, 지탱하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이 있듯이 식물체에는 뿌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수분이나 무기양분을 흡수하며 흡수물질을 수송하고요. 영양분의 저장 기능을 한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뿌리의 행당면 또 어렵게 나오죠? 자, 뿌리의 행당면, 뿌리를 잘랐을 때 모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것도 그냥 좀 알아봐 주시면 이렇게 읽어봐 주시고 좀 이런 게 있었구나. 뭐 생장점은 이런 뿌리의 끝부분에 있었구나. 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이 생장점의 끝부분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는 잎의 기능, 줄기의 기능, 이 뿌리의 기능 이런 것만 좀 확실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같은 내용이에요. 지지작용, 호흡작용, 흡수기능, 양분저장 이런 거 정확하게 네 가지만 좀 알아봐 주시면 되겠고요. 또 역시나 아까 줄기에 뭐 종류가 있었듯이 뿌리에도 종류가 있죠. 역시 제각각 생긴 게 틀리기 때문에 고든뿌리, 원뿌리, 수염뿌리, 겹뿌리 있습니다. 앞으로 뭐 어디 자연농원 같은 데 가시거나 하면 뿌리 캐서 이게 무슨 뿌리인가 하고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그러신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우선 이런 게 있다는 것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우리가 좋아하는 꽃에 대해서 우선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또, 자, 꽃은 자 식물의 자손을 번식시키는 생식기관의 하나라 했습니다. 꽃. 자, 아주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이 그림 쫙 보시면 자, 꽃의 구조인데 자 보시면 이 그림에서 약간 흐리하게 나와서 제가 좀 그리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보시면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자, 암술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암술 주위에 나 있는 조그만한 이런 아이들을 수술이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술이 있고요. 수술이 있고요. 또한 꽃잎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꽃받침이 이렇게 달려있죠. 자, 우리가 백합 같은 거 보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나리과 아이들 보시면 이런 암술, 수술이 달려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건데 백합에서는 수술이 달려있으면 어때요? 꽃잎을 많이 지저분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를 해서 이렇게 하회장식에 이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기능에 대해서도 공부를 우리가 좀 해볼 건데요. 우선은 이런 암술, 수술, 그리고 꽃받침,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미씨 이런 것도 좀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꽃을 그냥 이렇게 꽃이라서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얘네만 갖추고 있으면 다 꽃인지 아는데 자, 우선은 얘네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셔야 돼요. 자, 완전하라에서 말 그대로 완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갖춘 꽃이라서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이 모두 존재하는 걸 완전하라고 한다는 거죠. 꽃의 기본 구성을 다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런 종류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나리, 튤립, 그리고 뭐 벚나무나 동백나무 겨울에 피는 애들 알고 계시죠?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불완전하, 말 그대로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뭐 한 가지가 없다거나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이 완전하지 않은 애들, 벼나, 오이, 호박 같은 아이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성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양성화 같은 경우는 한 꽃 안에, 한마디로 꽃 하나 안에 자, 암술, 수술이 모두 존재한다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다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단성화 같은 경우는 한 꽃 안에 암술이나 수술 중 하나가 없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꽃이라서 꽃잎이 전부 다 서로 이렇게 붙어있는 아이들이에요.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로 나팔꽃이나 호박꽃이라고 하고요. 자,
갈래꽃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단어들을 보시면 뭐 뜻을 대충 이해 다 가실 거예요. 그죠? 자, 갈래꽃 같은 경우는 꽃잎이 각각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갈래꽃이라고 하죠. 자, 장미 어때요? 자, 장미 보시면 이렇게 지금 얘네를 보시면 얘네는 갈래꽃이에요. 얘네를 보고 우리가 통꽃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 통꽃이라는 거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붙어있는 아이들이에요. 꽃잎들이 전부. 하지만 장미는 어때요? 이렇게 보시면 꽃잎이 하나하나 전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을 전부 다 갈래꽃이라 한다는 거. 자,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포엽이라 해서 뭐 어린 하를 감싸서 보호하는 역할, 저 뭐 꽃자루, 꽃받침. 자, 이런 것도 한 번씩만 좀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약간 어렵긴 하겠지만 읽어봐 주시면 아, 요런 게 이렇게 해서 자, 부르는구나. 꽃자루를 뭐 학양이라 한다구나. 자, 꽃자루라는 거는 꽃을 지탱하는 줄기의 선단부에 있는 화탁이 존재한다 했습니다. 요런 것도 그냥 알아봐 주시면 되겠어요. 자, 꽃받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꽃잎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는 자, 화관이라고도 합니다. 화관. 자, 화관은 꽃받침 안쪽에 위치하고요. 꽃잎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꽃잎을 우리가 화판이라고도 하죠. 자,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고요. 꽃잎이 하는 게 뭐예요, 역할이? 암술과 수술도 보호하고요.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 곤충을 유인하기도 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수분은 자, 꽃밭에서 만들어준 꽃가루가 암술에 붙는 현상을 말씀만 드리는 건데 뭐 수분이나 수정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그냥 읽어주시고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능에 대해서만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화해장식 기능사 책을 보시면 책의 두께가 이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서점 가서 보시면.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요점만 정리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오늘 이거를 뭐 수분, 수정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능만 우리가 필요한 것만 딱딱 꼬집어서 제가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꽃잎을 총칭하여 화관이라고요. 꽃잎의 낱개를 화판이라 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방금 전에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애들을 화관이라 부른다면 얘네의 낱개를 화판이라 부른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화판에는 자, 잎 하나가 있습니다. 자, 꽃잎이 각각 떨어져 있는 꽃이죠. 자, 펜지나 국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장미, 페랭이꽃 같은 경우를 전부 잎 하나라고요. 자, 합하나 같은 경우는 서로 붙어 있는 꽃입니다. 자, 나팔꽃이나 무스카리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5번에 보시면 수술에 대해서 나와요. 수술. 자, 꽃잎과 암술 사이에 있으며 꽃가루로 가득 채워진 꽃밭과 그것을 지탱하는 수술대로 구성되어 있다 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암술이 있으면요. 자, 이쪽에는 이렇게 수술이 달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수술이면 이 밑에 얘를 지탱하는 아이들은 자, 수술대죠. 자, 요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수술과 수술대, 암술과 암술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암술에 대해서 또 볼 건데요. 암술을 다른 이름으로는 자해라고도 합니다. 자, 꽃의 중심부에 있으며 암술머리, 쉽게 말해서 주두라고도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암술대, 화주, 자, 자방을 시방이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술머리 같은 경우는 화분을 받아들이는 표현이랬어요. 자, 암술대, 암술머리와 자방을 연결하는 통로라 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암술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대가 있었죠? 이게 바로 수송하는 통로라 보시면 되고요. 자, 화설화에서 자, 꽃 차례입니다. 쉽게 말해서 꽃잎이 나는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잎의 모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어요. 잎 차례라 해서, 그죠? 얘는 또 꽃 차례라고 한다는 거. 마찬가지로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자, 화축에 붙어있는 꽃의 배열 상태와 꽃의 집합이라 했습니다. 자, 유화나서, 무화나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인 즉슨, 유화나서. 자, 꽃이 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줄기에서 꽃이 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건데, 자, 정단부 생장점에서 개화하고요. 정단 부위로 더 이상 꽃이 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꽃이 이렇게 달렸으면 애들이 막 펴요. 그런데 이 위에까지가 끝이기 때문에 무화나서라 부른다는 거. 자, 무화나서 같은 경우는 꽃이 밑에서 위로 계속 피는 동안에 새로운 꽃들이 계속 필 수 있어요. 물론 꽃들이 마냥 피진 않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꽃들이 이제 필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됐기 때문에 무화나서라 한다는 거. 유화나서와 무화나서는 이렇게 유무에 따라서 틀린다는 거죠. 자, 요거 알아봐 주시면 되고요. 자, 화서의 모용도를 좀 보시면 요것도 좀 알고 지나가시면 좋긴 한데, 자, 1, 2, 3, 4, 5, 6, 7, 8, 9, 10 요런 애들 모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따로 그림을 좀 그리시거나 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선생님 기능사 필기 문제에 이런 그림이 나와서 문제가 잘 나오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근데 하지만 이런 그림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적은 별로 많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런 모양으로 총상화서 주로 제가 중요한 것만 좀 별표를 좀 치겠습니다.
주로 많이 나온 거나 여러분들이 조금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총상화서, 자, 수상화서, 삼방화서, 산형화서, 또 원추화서, 자, 육수화서, 뭐 두상화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글인가 이 글을 좀 알아봐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기능사 문제에서는 뭐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지만 기사, 우리가 뭐 기능사만 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능사 따시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죠. 기사나 이런 거 도전하실 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때는 그림으로 우리가 주관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기능사에서 기사까지 도전을 하실 때 또 저와 또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8번에 보시면 화색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색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거 상당히 또 어려워요. 자, 꽃잎의 색소에 의해 가시광선 중 흡수되지 않고 반사되어 나오는 광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참 이거 그냥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카로티노이드류 그리고 플라보노이드류, 자, 그 다음에 베타레인류.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보시면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색소에 대한 공부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이것도 시험에 나오나요? 이렇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외우기 어려워요.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기사 시험에는 이런 애들의 종류를 전부 다 알고 외워서 우리가 적어야 됩니다. 주관식으로. 하지만 우리 기능사에서는 화색에 대해서 화색이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색이 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까지 이렇게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꼭 한번 읽고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열매 나옵니다. 자, 열매. 자, 꽃이 수분과 수정을 한 다음에 주로 암스루 시방이 발달하여 생긴 것으로 과실이라고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과일들 많이 있죠. 그 과일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열매의 종류에는 자, 핵과, 인과, 장과, 은하과, 사과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그냥 읽어만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열매의 구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외가피, 중가피, 내가피. 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사과를 단면으로 우리가 자른 모양이에요. 자, 안쪽에 보시면 자, 씨가 있고요. 자, 씨잎 겉에는 씨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겉에 보시면 이 겉에 테두리 한마디로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사과 보시면 빨간 사과가 있죠. 뭐 물론 푸른 사과도 있겠지만 자, 이 빨간 사과의 겉표면을 외가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가피, 내가피로 부른다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런 열매 종류에 대해서도 열매를 우리가 뭐 집에 있는 과일을 한번 반 잘라봐도 얘가 내가피구나, 얘가 외가피구나, 얘가 뭐 핵가구나, 얘가 씨구나, 뭐 씨방이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용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뭐 꽃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뭐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시는 내용이겠죠. 뭐 생활 공간용이라 되어 있는데 주거 공간 한마디로 화해 장식을 통하여 가정에 아늑함과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당연한 말이죠. 그죠? 꽃을 보면 어때요? 사람이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요. 또한 꽃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불면증이 있다. 이럴 때는 뭐 여름에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자겠다. 이럴 때는 침대 옆에 협탁에다가 스타티스 같은 푸른색 꽃을 두시면 또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꽃의 우리 용도나 이런 기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사무공간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창의성을 높이고요. 쾌적한 사무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요새 직장인들 어때요? 맨날 답답한 사무실에 아침 뭐 9시나 10시에 출근해서 저는 6시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마냥 컴퓨터만 보고 있어요. 너무 힘들죠. 그죠? 자, 그럴 때 뭐 사랑하는 뭐 남자친구를 위해서 또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뭐 청페페나 홍페페 같은 공기정화 식물들을 책상 위에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들을 이렇게 놓아줘도 센스 있는 여자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사용이 있습니다. 뭐 연중절기랬어요. 설, 추석, 어버이날, 어린이날. 자, 꽃시장이 주로 대목일 때, 대목이라고 하죠. 대목일 때가 바로 주로 4, 5월 달이라 보시면 되겠죠. 왜냐? 어버이날, 어린이날 막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꽃값도 엄청나게 뛰어요. 뭐가 뛰나요? 주로 카네이션이 많이 뛰죠. 왜냐? 스승의 날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카네이션 사기가 참 엄두가 안 날 정도로 가격이 뛴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연중 행사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디스플레이용이 있습니다. 자, 공간의 성격과 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로비 장식을 한다거나 또는 이런 거, 연회장 이런 거 한다 보시면 되고요. 뭐 작품 전시용도 있고요. 기타 애도용이나 주로 화한 규모와 장소에 따라 뭐 달라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거 수업을 하시면서 우리 하해 분류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너무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뭐 리플레이에서 계속 보시면서 좀 익숙하게 그림과 같이 공부하시면 크게 어려우시진 않으실 겁니다. 자, 여기 또 사진을 제가 잠깐 준비를 했어요. 예쁜 사진 잠깐 보고 지나가시라고 이렇게 사진들을 4가지 준비했는데 요거는 잠깐 보시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4강에서 뵙겠습니다.